자, 통제 유형. 자, 이것도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 잠깐 나왔었는데,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은 꼭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를 가지고 사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좀 뭐랄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유형은 아닙니다. 사실 통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루어져야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뭔가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제, 사후 통제,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한 진행 통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전 통제라는 말 그대로 업무의 실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이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확인하는 통제로서 가장 바람직한 통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기 전에 내가 준비물들을 잘 챙겼는지, 뭐 티켓은 제대로 챙겼는지, 숙소는 잘 정했는지, 뭐 여행 스케줄은 어떻게 잘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놓지 않고 열차나 버스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표를 끊어야 하는데 표가 없어?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예약 시스템인데 아직도 항공편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끊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기 변동 때문에. 그래서 예약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각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인해서 이걸 스스로 수시로 교육 훈련 등을 평소에 해놔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행 통제. 이제만 여행을 들면 여행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현장에 닥쳐서 생기는 문제,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어쨌거나 업무가 수행하는 도중에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 기계가 그냥 잔고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잔품 처리들은 잘 하고 있는지, 부품 조달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중간에 뭐가 하나 일그러지면 공장 전체가 다 올 수도 없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구축된 시스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시스템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게 체크가 돼야, 왜 몸에 배 있으면은 귀찮지가 않죠. 그죠? 내 몸에 배 있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으면은 귀찮지가 않은데, 전혀 그냥 뭐 나한테 맡겨놔 그래놓고 딴짓 하다가 괜히 엄마가 야 공부하니 이런 관심만 좀 갖거나, 야 숙제 열심히 해 이런 소리만 해도 괜히 짜증만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사전 통제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진행 과정에서도 수시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현장 입회 감독, 각종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한다. 요새는 여러분들 대형 마켓 가면 바코드만 다 문질러죠. 그거는 그 바코드에서 정보가 전사진을 다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날씨가 흐린 날은 무슨 물건이 잘 나가고,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뭐가 잘 나가고, 이런 정보가 그냥 다 찍게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제품 배치라든가 또는 인원을 늘리기도. 여러분 대형 마트 가면 평일날은 레인들 많아도 하는 직원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많을 때는 게이트를 한 10개씩 열어놓고 사람들이 쫙 밀려있어도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통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후 통제는 업무가 종결된 후에 소위 성과와 계획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목표 또는 표준과 비교를 해봐서 이게 달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해봄으로써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고 표준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업무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통제 활동이다. 결과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피드백만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사후 통제만 한다면 뭐예요? 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전 통제, 진행 통제 다 필요한 거예요. 또 사후 통제도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후 통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전 통제나 진행 통제가 사후 통제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통제 유형, 투입 단계, 이걸 사전 통제라는 거죠.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문제를 예상해보고 대응 방안을 미리 강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준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진행이지, 프로세스, 생산 또는 운영 활동에서 해당하는 건데, 운영 감시, 항상 관리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기계가 뭐 뻑뻑해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럼 바로 가서 오일도 주입도 하고 잠깐 스톱하고 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내버려두면 기계가 파손될 수도 있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진행 통제는 연속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항상 가서 보는 통제. 이걸 뭐 스크리닝 통제라고 그러고, 또는 가부, 뭐가 예스가 또는 불가, 가냐 부정이냐. 가가 여기서는 긍정의 가예요.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연속 통제는 진행 과정을 전 과정을 계속 감시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고, 특히 AIAN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소위 초음파라든가 또는 적외선에 의해서 인스펙션이죠. 인스펙션 검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맥주나 또는 이런 음료 업체는 공병 같은 걸 해수해서 세척할 때 그 안에 불량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적외선으로 감시합니다. 기계가 딱 지나가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빛의 속도로 감시를 하니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통제라는 것은 산출문, 결과, 결승된 꼬린 걸면 아웃풋이 나오면 그 결과물이 불량품이 많은지 적은지 제품의 질이 어떤지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생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이건 피드백을 한다 그랬죠. 피드백. 여기서의 조치는 이 진행 과정 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연도에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뭐 표준을 바꾸거나 하는데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경영통제의 주요 기법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에 쓰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 가정에도 쓰는 거죠. 예산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통 용돈을 타서 쓰죠, 그죠? 용돈을 타서 쓰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설날에 용돈을 많이 받았어도 엄마가 다 회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일종의 예산 통제예요. 애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 나이에 저 돈 쓸 수도 없고 쓸 일도 없고 괜히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걸 다 회수해서 하루에 용돈 필요할 때마다 한 뭐 10,000원 주거나 5,000원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예산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 5,000원을 줬다라면 5,000원 범위 내에서 애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가서 구멍가에서 뭐 군것질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면 뭐 좀 크면은 이 돈 가지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통학비도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간식도 하고 하는 예산을 뭐 때로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뭐 일주일에 뭐 한 10,000원 또는 20,000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활동의 범위나 생활 공간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단위기간 동안에 수익과 지출에 관한 예정 계획 또는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활동하는 데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통제함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이죠. 보통 기업에서는
수익 예산, 비용 예산, 이익 예산, 현금 예산, 자본 예산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이나 경영학 또는 관리회계 이런 걸 배우다 보면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할 수익, 벌어들일 수익에 관한 계획. 그냥 무조건 뭐 하다 보면 벌리는 게 아니라 1년 계획이 얼마면은 1년에 난 100억을 벌어야 돼. 그럼 매달 얼마 10억씩은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10억씩 벌려면은 뭐 일일 매출량은 몇 개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비용 예산. 이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우리가 비용이라 해요. 지금 어렵게 얘기하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출한 코스트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써서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돈 한 푼도 안 쓰고 돈 벌겠다 하면 도둑놈이죠. 그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이익 예산도 당연히 수립되는 것이죠. 현금 예산도 수익과 비용 예산이 계획이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현금의 입출입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겠죠. 자본 예산은 1년 이상의 효과가 지속되는 자본적 지출.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 자산, 부동산을 한다거나 또는 기계라든가 뭐 이런 걸 살 때 들어가는 돈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 해요. 자본적 지출. 자본은 자본적 지출. 자, 그리고 이제 이 수익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의 종류를 살펴봤지만은 예산 통제라는 결국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화폐 가치로 돈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요. 로 나타난 예산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영 활동을 수행, 예산과 실제 실행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관리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 뭐 웬만한 기업이면 다 하는 거고 기업이나 공기업, 조직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정 살림에 관해서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이런 예산 통제를 하시면 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회계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5년 후에는 집을 사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면은 돈을 매달 얼마큼씩 모아서 어떻게 하고 또 우리 딸애가 지금 3년 후에는 대학 갈 건데 대학 가려면 학비가 얼마 드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큼씩 매번 저축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 결국 예산 통제예요. 통제. 요 그림은 예산 통제를 하는 어떤 기업에서의 예산 통제 카드예요. 여기 결국 어떤 우리 회계학에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매년 얼마를 예상해서 집회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을 이 카드로서 매일 기록함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연간 예산액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집행했다. 잔액이 얼마 나왔다. 이게 여러분 꼭 용돈 관리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내부 통제. 이 내부 통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항상 그 큰 잠수를 안 해도 항상 뭐 하는 게 있죠.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저녁 뭐 들어오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이것이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회계는 예산 통제와 비슷한 거죠. 예산이나 지출이나 이런 거. 또는 평소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관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 회계에서.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회사에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각 부서나 아니면 그 생산부서 무슨 영업부서의 여러 가지 활동 부분을 윗사람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내부 통제고요.
또는 그 감사 제도를 둘 수가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는 사장님이 지시한, 아니면 회사의 그 회장님 또는 주주가 지시한 사항을 회사 내부에서 잘 하고 있는가를 상법상의 조직으로서 내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부 감사를 사장님 측근을 갖다 세워가지고 사장님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보고를 안 하는 거죠. 그 기업도 공기업의 감사 같은 것도 순 정치꾼들이 가서 앉혀놔가지고 공기업의 그 기관장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연봉을 한 5억, 6억씩 받아 먹으면서 다음에 정치권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내부 감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리 온상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외부 감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부 감사는 우리가 그 주식회사의 경우, 물론 유한회사의 경우도 일부 받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 회계에 관한 것들을 일절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물론 모든 주식회사가 공인회계사에서 받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규모, 어느 정도냐면 2019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 자산이 120억 이상, 부채가 70억 이상, 매출이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꼭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부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은 우리가 공인회계사라 하죠. 들어봤죠? 공인회계사. CIA, CPA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이 변경되면서 유한 책임 회사도 50인 이상의 출자자들을 사원이 있는 유한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 투자법인들이 유한 책임회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 투자 기업들이 유한 책임회사로 조직 변경을 해가지고 감사를 안 받고 정보 보고도 다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탈세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했죠.